자신이 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동지여, 우리는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어느 동지는 말했다. 우리는 세금을 깎아줘야 해. 예쁜 사람은 어떤 면에서나 우대를 받아 이득을 보는 일이 참 많아. 같은 세금을 내라는 건 불공평한 일이야! 하고 탁자를 내리쳤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를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탁자 효과음이 별로였어요. 아, 별로였나요? 예. 아, 다시 칠까? 예. 네, 유코 씨의 말 네. 2부의 첫 에피소드를 읽어보았습니다. 네. 시작 부분이죠. 예. 세금은 이건 차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처럼 못생긴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그에 대한 예. 요코님의 답이 아주 산호요코 작가의 답이 아주 그냥 명쾌합니다. 예. 그걸 누가 정하는데? 누가 얼마나 못생겼고 얼마나 그 차등을 지급해야 하나. 예, 여기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걸 누가 정하는데? 세무서 직원이 어디 보자. 당신은 주민세도 소득세도 면제 대상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위트 있지 않나요? 이런 대목들을 보면 네, 아 위트 정말 있어요. 진짜 빵빵 터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4명의 여성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계속 수다쟁이가 된 이유가 말을 하고 막 표정을 짓고 있으면 자신의 외모가 그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막 얘기하고 해서 작가님 하는 얘기가 동지들은 이렇게 평소 알게 모르게 고생을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데포르메라는 말을 하는데 박력하면 데포르메지. 아까 1부에서는 이제 비율 얘기했잖아요. 황금 비율의 여성에게 네. 이렇게 황금 비율의 그런 생김새에게 아름다움을 느낀다. 근데 데포르메라는 게 비율을 강조하는 거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다란 힘을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립스틱을 막 엄청 빨간 거를 많이 발라서 립스틱 비용이 3배는 든대요. 막 그런 식으로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2부의 첫 시작이네요. 동지여, 우리는 차별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어쩌면 그 차별이야말로 특권 계급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에너지를 준 원동력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거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더 슬프네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토끼가 이길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 그래도. 그쵸? 이 에피소드 제목이 힘들다예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동지들은 실로 다양하다. 네. 다양하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것이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와서 이 풍요로움을 버리고 특권 계급의 머리를 들이밀 수 있겠는가? 힘들다, 동지여. 스스로를 북돋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다. 막 외모에 대한 생각을 막 어떻게든 좋게 써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드시다고. 네, 이걸 뭐 어떻게 정답을 내리고 어떻게 또 뭐 위안을 하겠어요. 근데 되게 좀 그 상황을 재미있게 푸신 거잖아요. 각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예뻐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그쵸?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참 문제죠.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힘들죠. 이렇게 뭐 늙는 것도 좀 인정하기 싫고 나이를 먹고 내 모습이 변할 거라는 거, 막 목에 주름이 막 생기고 머리가 흰머리가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조금씩 변해가요. 뭔가 탄력도 다른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가님 되게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여기 다른 책에 보면 마흔이 되는 게 너무 신나서 삶은 마흔부터야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게 지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서도 좀 사유를 많이 하셔서인지 그냥 어떤 변화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시고 또 느끼고 하셔가지고 이 책을 쓸 때쯤은 좀 이제 내려놓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딱 맥락이 딱 맞는 게 그 다음 챕터에는 나이 든 나와 어렸을 적의 나, 그런 나에 대한 인식.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는 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나는 사실 늙지 않잖아요. 내가 하늘을 봐요. 그러면 늙었을 때 나가 하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사유들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막 어릴 때 달려가다가 거미줄이 얼굴에 묻으면 아 이게 뭐야 막 이러고 근데 7살이나 40살이나 똑같이 그저 내가 놀랄 뿐이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는 그대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내 모습이 변하고 또 뭐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가 변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지만 나는 나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살은 죽지 않았다. 이런 글도 되게 좋죠. 정신력의 살도 처지고 또 거울을 보면 사기를 당한 것 같고 그러하지만 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가는 걸 보면 어렸을 때와 똑같이 세상은 나와 함께 있다. 이런 글들 혼자 했을 때 내 나이가 상관이 있나? 인식하는 내가. 네.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 내면의 아이는 아직 뭔가 위로받지 못했다. 네. 그래서 난 항상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은 항상 어린애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습이 변하고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또 체면도 필요하고 막 그래서 해야 할 뿐이지 사실 내 안에 나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저도 27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 왜 27인가요? 왜? 27보다 한 34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 대해서도 좀 알아냈고 근데 굉장히 여러모로 뭐 건강하고 늙지도 않고 젊지도 뭔가 되게 어리지도 않은 그런 나이. 그런 나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9살 때나 뭐 똑같잖아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9살 때나 지금 이제 뭐 50, 60이 넘은 나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책 그러니까 당연히 에세이도 안 본 상태에서 이런 문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10여 년 전에 칼럼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중2 때 이후로 저는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2병을 계속 앓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중2 때가 저는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저의 뇌 속의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저는 이제 중2 마인드로 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그것보다 그냥 제가 경험치가 많아진 것들이지 그것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뭐 더 좋은 뭐 제안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준이 되는 아까 로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34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진짜 생각이 바뀌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많이 읽었어요, 저도. 근데 또 애를 키우면서 나는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애는 좀 계속 나를 내어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갈등들이 내면의 나를 좀 많이 성숙하게 그러네요. 만든 느낌도 들어요. 아내한테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애 태어난 다음부터는 좀 마인드, 그러니까 네.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랬는데 실제 엄마가 되어 보면 몸으로 느낀 엄마잖아요. 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랑 수영장에 갔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수영장에 내가 간다. 그럼 일단 수영복을 뭘 사야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위에 살짝 걸쳐 입는 거는 어떤 게 좋을까? 쇼핑이 시작돼요. 막 이것저것 챙길 거 많고, 그러면 내 바를 거, 내 입을 거, 내 거기서 뭘 먹을지, 뭐가 유명한지 찾아보고 막 준비를 해서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이랑 딱 수영장에 가자마자, 그러니까 거기가 예쁜 수영장이었어요. 근데 애가 길에 미끄러질까 또 물놀이를 하면서 완전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막 예쁜 풀장이 펼쳐져 있지만 내 사진을 찍는다거나 내가 물속에서 논다는 거 상상도 못 하겠는. 그래서 그 동생이 언니 가족들이 잠깐 보고 있을 테니까 언니랑 나랑 저 큰 풀장 가서 놀자 이러는데 가는데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혹시 그래도 내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천진난만하게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느 장소에 가도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혼자 풀장에 가도 그렇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 안에 그런 어린이 같은 나를 표현하고 싶고 막 즐기고 이런 것들이 좀 쪼그라든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한동안 많이 억눌러서 이제 밟혀 있는 거죠. 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요. 애가 어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예전에 이제 애가 없었을 때는 아내랑 어디 둘이 가면 그냥 둘이서 신나게 재밌게 잘 놀았는데 이제 애가 생기고 난 뒤로는 같이 가면 온 신경이 다 아이한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즐겨도 둘이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어도 심지어 부모님이 같이 가서 돌봐주셔도 그게 이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늘 남아있는 거라서 예전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큰 변화죠.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생겼다는 거.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엄마는 사람이 아니네 결국. 초인입니다. 초인. 초인이네. 네, 꼭 엄마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드리버님도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빠숑님은 에세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에세이라는 그런 장르? 저는 좀 작가가 됐잖아요. 아, 네. 예, 저는 에세이를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글을 정말 많이 써왔어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썼었고, 그다음에 싸이월드 시랜 거기다 계속 그때는 진짜 에세이 썼어요. 네, 눈물이 난다. 심지어는 예, 제가 회사 옮길 때마다 거기 인테라넷이라고 회사 게시판 있잖아요. 네네네. 저만 혼자 글을 쓰고 있어요. 아, 정말요? 많은 본부장들이 저를 싫어했죠. 그러니까 막 쟤는 남들 일 열심히 하는데 쟤는 일 없어 뭐. 근데 전 남들보다 최소한 5배 내지 10배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썼는데 그냥 글 쓰는 게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부동산 얘기했었으니까 제가 생활 얘기했었겠지.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에세이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부동산 칼럼은 에세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동산 얘기 더 할 얘기 없으면 에세이만 쓰려고요. 더 할 얘기가 없어질 날은 저는 이제 빠숑님 글을 잘 쓰시는구나 느꼈을 때가 왜 우리가 뭐 미세먼지가 왔어요. 네. 그 사람들 이번에 미세먼지 너무 강력하고 오래 지속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네. 근데 이 마음과 이 답답함과 이 분노와 이 뭐랄까 우울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사람들 다 표현하고 이걸 뭐 개선하고 싶어하고 이런 때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 빠숑님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딱 잘 집어서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변해서 되게 너무 잘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세먼지를 예를 들었는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잘 써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빠숑님 진짜 글을 잘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어떤 거보다 훨씬 되게 멋지게 잘 쓰셨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 마음을 그대로 내가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좀 대변해 주신 느낌? 네. 저희가 이제 이 프로 시작하기 전에 네. 책 총평하잖아요. 그쵸, 그쵸. 누가 제일 잘하던가요? 총평할 때. 초평할 때? 예. 다 다르다 예. 그냥? 예, 로사님이 압도적으로 잘하잖아요. 그건 다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건데 로사님이 글 훨씬 잘 써요, 저보다. 저는 글을 잘 쓰진 않아요. 그냥 관찰을 잘하는 거지 그냥. 저는 글은 잘 쓰지 못하는데 예. 어쨌든 근데 좀 많이 읽고 또 쓰다 보면 네. 괜찮은 글을 그러니까 저는 에세이란 장르에 대해서 여쭤본 게 때로는 되게 동감이 되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살면서 생각이 든 소소한 어떤 그런 감흥들을 쓴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주장하거나 논조가 있거나 이런 글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그렇죠.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에 대한 건데 네. 때로는 너무 소소해서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짜증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블로그에 칼럼을 최소한 1개나 2개를 매일 써요. 네네. 그러니까 왜 쓸 게 많냐 그러는데 그냥 쓸 거면 솔직히 더 쓰고 싶은데 더 쓰면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볼까 봐 안 쓰는 거예요. 저 자제하고 있어요. 근데 대단하세요. 근데 이제 부동산 글을 매일 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네. 찾아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해서 하루에 이제 3만 명 전후가 들어오시는데 이제 좋아요랑 댓글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조회수는 이제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다 배제하고 제 생활 얘기를 쓸 때가 있어요. 진짜 에세이죠. 그쵸. 엊그저께도 어머니 모시고 이제 인사동 가서 옷 사드리는 얘기를 맞아, 썼는데 되게 짧아요. 공감이 700개야.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로는 그렇게 하루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기껏 해봤자 한 300개, 400개인데 그거는 받는 점에 그만큼이 그때 댓글도 거의 100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를 안 하면 더 좋아하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되게 공감을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엄마 얘기하는 순간 울어.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엄마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나도 그거 쓰면서 살짝 네. 울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엄마 전 모시고 나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모시고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렇게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시고 힘이 없어지는 거 보이시고 이렇게 키도 옛날엔 되게 커 보였는데 지금 보면 볼수록 이렇게 작아지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저도 모르게 담아서 썼는데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짧지만은 감동하면서 쓴 거거든요. 솔직히 제 글에 감동한 게 아니라 저 엄마 생각하면서. 근데 그걸 느끼시니까 맞아요.
에세이 써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끔 해봅니다. 또 이게 글 쓰는 재미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제가 되게 에세이를 많이 읽고 있었는데 김영민 교수의 이렇게 아침이면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정확한 네네. 워딩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도 근데 요즘 좀 에세이를 많이 읽고 있어요. 우리 곽정은 작가님 책도 에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평범한 사람이 쓰는 에세이가 사실 다 평범한 건가 안 평범한 건가 잘 모르겠네요. 김영민 교수님은 교수시고 네. 뭐 학벌도 굉장히 어마어마하시고 또 곽정은 작가님 셀럽이시고 해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글을 쓰려면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의 글을 읽어주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좀 자기 일상이나 자기 삶을 잘 꾸려가지 않는 사람의 글을 읽고 싶진 않잖아요. 그 사람의 소소한 감성들을 그쵸. 내가 굳이 읽고 싶지 않고 자기의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과 딱 자기만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의 그런 의견에 그 삶에 동감했을 때 내가 소소하게 이런 걸 느꼈고 저렇고 막 이런 게 재밌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랄까 강의를 들어도 네. 그 사람의 삶이 들을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인가가 증명이 돼야 제가 더 듣고 싶더라고요. 네. 같은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진리는 좀 비슷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특이한 사례들, 경험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지면 네. 더 이제 공감이 많이 되면서 그게 또 화제가 되고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좋은 글 쓰려면 좀 잘 살아야 되나 봐요. 빨송님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동감을. 저는 그 700개의 하트가 축하하는 꽃다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순이시라고 그렇게 올려서 더 사람들이 축하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에서 또 저는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가 처음에 나오는 적어도 더 이상 그 누구도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다소 긴 제목인데 네. 여기도 저는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제 한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옛날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거를 이제 진료를 하고 나면 다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옛날엔 손으로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아르바이트도 고용하고 가족들도 막 달려들어서 다 같이 이제 그걸 며칠을 밤을 새가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최신식 컴퓨터가 이제 딱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입했더니 그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 1시간 만에 다 끝나버린 거죠. 그렇죠. 혼자 그냥 컴퓨터로 1시간만 딱 하면 땡. 네, 근데 그게 되려 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기뻐한 게 아니라 섭섭해. 맥이 탁 풀린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옛날에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며 여럿이 모여서 할 때는 그게 일이 딱 끝나면 이제 드디어 이 힘든 일을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고기 먹으러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회식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1시간 만에 끝난 이런 간단한 일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는 과거에 그 일하던 직장 생활할 때가 좀 떠올랐는데 어떤 그 공공기관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을 업체였고 이제 갑 업체가 이제 공공기관이었는데 공공기관에서 일을 줬던 거죠. 저희 쪽에.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업무들을 제가 듣게 됐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엑셀로 자동화 처리를 하면 이거를 막 하루만이 아니라 정말 1시간도 안 걸리면 끝날 일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이터 과학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때 저 거의 뭐 사회 초년생일 때인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프로그램 만들어 드리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헐 대박. 헐 대박이 아니라 되게 막 안 입고 온 듯한 그치. 느낌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난 이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아왔어. 아니야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내가 이렇게 자동화를 해서 드리면 앞으로 자기가 할 일이 너무 줄어드니까 거기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있는 게 되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보람이 확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게 싫었던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쵸. 자기의 위신이 바로 위험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위협한 거야 지금. 그런가? 아무튼 그때 그 생각이 조금 들면서 그분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게 편해지고 자동화되면서 점점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의 손이 덜 타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만족, 일을 통한 어떤 행복, 뭔가 성취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깎아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취미를 그 막 목공하고 막 요리하고 달리 생각하면 그렇게 찾아서 취미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방향인데 내가 손이나 뭐 어떤 식으로든 내 재능이나 내 시간이나 약간의 노력, 신경을 써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다 만들었을 때 성취감 같은 걸 느끼고 싶은데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빠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고 먹고 살 길도 없어지고 되게 이건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드리모님도 얘기 좀 똑같은 연관되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메일을 쓰고 그다음에 그것도 귀찮으니까 카톡으로만 전달을 맞아요. 했잖아요. 그전에는 손편지를 썼는데 지금 거의 안 쓰는데 가끔가다 손편지를 받을 때가 있고 저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아날로그적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기억하고 싶고 추억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일종의 또 하나의 또 산업으로 또 작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사노요코 작가분이 201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2019년인 오늘 뭔가 더 자동화되고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기감 같은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이 제목이 적어도 더 이상 그 누구도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서 좀 이어지는 얘기가 그 인디오 여자들의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맞아. 그 인디오에 사는 여자들은 매일 다 같이 물독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가서 매일 강가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웃는다고 한다. 문명이 발달한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면 왜 도르래 같은 걸 안 쓰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되게 문명인들 입장에서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그녀들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까르르 웃음이 끊이지 않는 매일매일이 즐겁다고 한다. 전 이 대목에서 되게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편해지고 안전해졌는데 과연 사람들이 행복해졌나? 이런 생각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반전은 뒷페이지에 그런데 실제로는 걸어서 10분 거리 우체국까지 차를 운전해 가고 있다. 아 싫다. 좀 이따 갈게. 너무 바로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근데 뭐 그렇죠. 사실 그런 문명이 다 내 주변에 이미 있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있고 안전한 길이 있는데 굳이 뭐 힘든 길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미세먼지도 이 편리함에 대한 재앙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내가 갖고 싶은 거, 조금 더 세련된 거, 조금 더 빠른 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재앙이 온 거죠. 그나저나 이 미세먼지가 언제쯤 거칠까요? 예. 지금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비도 안 오고 저도 이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도 아까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목이 되게 아파 보니까 방송할 때 진짜 큰 지장이 있고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목 관리에 되게 신경을 썼는데 미안해 해도 된다고. 네.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멘탈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에 대한 멘탈 관리. 그러니까 뭐 목 관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변 분들이 막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뭐 미세먼지 옛날에도 많았다. 근데 요즘 더 그렇게 뭔가 프레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레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팩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한 멘탈 관리가 필요하고 물론 진짜 하늘도 우울하고 창문도 못 열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봄에 날씨는 좋은데 즐기지도 못하고 되게 우울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뭐 그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대요. 집회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또 뭐 국회 청원 그게 뭐죠? 신문고에 청원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청와대 청와대 청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끼고
공기청정기를 누구 이득인지 모르겠지만 또 사고.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내가 막 발버둥 쳐도 이게 우울해해도 이게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건의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라고 네. 생각하면서 좀 버티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떠날 수도 없잖아요. 아우,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약간 마음을 전환하면서 네네. 또 이러네. 언제까지 이럴 거지? 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지? 내가 돈이 없어서 이민도 못 가고 이민 가서 내가 말도 안 날 것 같은데 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만 100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할 수 있는 일만 해봅시다. 네. 토요일에 뭐 집회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안 미세먼지 없애달라고? 네, 그런 뭐 집회라도 진짜 이거 뭐 정부에 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견을 좀 낼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내야 할 것 같고 그게 소용이 없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노력하는 게 보이면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네.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로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노력하다 보면은 다른 루트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네. 조금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원인 분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있었어요. 세 번째가 네 번째. 공약에 있었죠. 그냥 그 문구 그대로 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다가 건의하겠다, 항의하겠다, 집중하겠다라고 써 있는데 그 공약조차도 지금 언급을 안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로사님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만 지금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한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로사님 말씀대로 행동할 건 행동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권도 바꾼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국민들이. 예. 사실 근데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몰디브가 가라앉고 있다. 그래서 몰디브 시민들이 막 몰디브가 가라앉고 있다. 지구를 구해라. 막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죽을 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들 꿈쩍할까 싶긴 해요. 근데 그냥 자기네들 살려고 방도를 마련하고 또 막 공장도 계속 그쪽으로 몰아서 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짓겠죠. 이게 다 매연이고 거기서 오는 거지. 자국민 위주로 생각할 테니까. 당연히 그렇죠. 거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나름대로 또 방법을 세우는 게 맞죠. 네. 하지만 이렇게 한숨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멘탈 관리를 좀 하시면서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잘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이쪽에 영동 지역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그쪽은 좀 괜찮아요. 네. 항상 이쪽이 빨개도 좀 초록색이 나오더라고 미세먼지 중에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차라리 그 영동 쪽에 땅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간척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도로 옮겨라. 국토부 장관이 되면은 영토를 강원도 쪽에 더 넓히겠다. 뭐 이런 것도. 산을 더 높이 쌓고. 예, 별 생각까지 진짜. 이런 생각을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네. 다들 진짜 이렇게 답답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너무 최근 며칠 동안 심하다 보니까 특히 막 저도 뭐 아이 있는 부모들 얘기들 들어보면 다 난리죠.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그렇죠. 애들 있으면 더 걱정이 되죠. 애기도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주로 더 심해진 거. 제일 행복해 애들 표정이 막 뛰어놀 때 행복하잖아요. 지금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있잖아. 밖에 못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우리 산후욕고 책하다가.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네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제일 눈물이 많이 났던 대목이 이거 평범하게 죽기 대목이었거든요. 네. 마지막 9번째, 이권의 9번째. 네.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이 고양이 이름이 훈애입니다. 근데 훈애가 이제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산후욕고 씨는 바로 제일 비싼 사료와 또 캔을 막 사줘요. 그래서 이거 먹다 보면 좀 암이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한가? 근데 산후욕고 씨도 암 판정을 받고 며칠 지나서 내가 90살까지 살 줄 알고 프리랜서시니까 연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오래 살 것 같아서. 네. 근데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 그래서 제규어 매장에 가서 초록색 무슨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동안 가장 이렇게 눈여겨봤던 모델을 바로 삽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막 친구들은 질투가 났는지 요코 씨랑은 제 결은 별로 안 어울리는데 막 이랬대요. 근데 anyway 이렇게 가장 비싼 캔 사료들 사고 이렇게 먹이는데도 고양이가 잘 안 먹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렇죠. 그냥 눈만 꿈뻑꿈뻑하고 한번 핥고 말고 막 더 먹어보라 그래도 안 먹고. 근데 이 고양이 사실 말을 못하고 자기가 암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물론 네. 속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색하지 않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사노요코 씨는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살며시 눈을 뜨고 고독하게 멀리를 보다가 다시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그 눈에 고요한 체념이 있었다. 고양이가 체념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작가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근데 참 고양이 얘기를 저도 보면서 고양이 키우잖아요. 저도 하나 키우거든요. 근데 저희 키우는 고양이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난 게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크게. 근데 얘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충치 때문에 어금니 위쪽에 충치가 나가지고 그게 썩어서 피부까지 곪아가지고 괴사돼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이렇게 고름이 흘러나오는 지경까지 갔는데 몰랐던 거죠 저희가. 근데 아픈 내색을 안 해요 고양이는. 그냥 평온하게 있어요. 늘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개들은 아프면 되게 막 끙끙거리면서 알아 눕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해. 고양이는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얌전히 그렇게 늘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혀 몰랐던 거죠. 치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랬던 건데 그래서 그거를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다 수술하고 지금은 다행히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근데 애가 약간 활기차진 느낌이 좀 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게 과거랑 그런 모습을 비교해보지 않으면 그냥 차분히 그냥 그렇게 뭔가 늙어서 그러나 보다 했겠지. 나이도 많고 지금 13살인가 됐으니까 나이도 많아서 애가 좀 얌전해졌나 보다 싶었는데 사실은 그 아파서 더 그랬던 것도 있었던 건데 그게 겉으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되게 고양이가 죽을 때가 돼도 여기 사노요코 작가님 고양이도 결국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되게 암이었는데 엄청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양이도. 네, 아팠죠. 근데 그렇게 겉으로 막 드러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가 키우는 얘도 되게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참 언제 또 갑자기 그럴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좀 한편으로는 좀 되게 쓸쓸하고 그때 되면 참 가슴 아프겠다 이런 생각 들고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미리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리 애도 언젠가는 저런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제 작가님도 자기 암을 인식하고 이 고양이 암을 맞이한 건지 제가 이 전후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자기 암을 알고 고양이의 암과 죽음을 지켜본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좀 다짐 같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좀 저렇게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쓴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냥 느낌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생물의 숙명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작은 생물의 눈에 내 자신이 움츠러들었다. 그 정숙함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내가 혼애였다면 크게 아우성을 치고 아픈 소리를 하고 그 고통을 저주했을 게 분명했다. 나는 혼애처럼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달까지 여행은 갈 수 있어도 혼애처럼 죽지는 못한다. 혼애는 평범하게 죽었다. 머나먼 옛날 인간은 어쩌면 훈해처럼 훈해 같은 눈을 하고 평범하게 죽었는지도 모른다. 이러고 이렇게 이 책이 끝이 납니다. 진짜 근데 옛날에는 내가 암에 걸렸는지 또 좀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암까지도 안 걸렸다고도 하던데 암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니까. 근데 진짜 죽음을 그냥 동물처럼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면서 그냥 죽는 거지. 좀 알아서 더 괴로운 거? 어쩌면 그치. 옛날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 암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사실 저도 걸려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치료받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시고 그쵸. 그런 항암 치료받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 치료받는 게 너무 힘드시다고. 맞아요. 그냥 그 암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셨는데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과거에는 이런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인지를 못할 때는 그냥 내 몸이 좀 안 좋네, 좀 아프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겪게 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려 지금처럼 그렇게 난리 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제 몸이 안 좋구나 하다가 그냥 조용히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고. 가지고 빠숑님께 드리도록 해라. 뭐 그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다른 질병들도 비슷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몸이 안 좋네 하다가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다가 안 괜찮아져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코 씨, 이 산호 요코 님도 암 2년 판정을 받아요. 이제 2년 남았다. 시한부. 근데 우울함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살까 2년 동안 하고 되게 신이 나서 쉬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70세까지 살고 싶다고 신께 기도했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러면서 되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을 너무 쿨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쿨함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놔두고 갈 것만 있으신 분이신 거잖아요. 아까 박경리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면은 그렇게 못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애들이 어린 상태에서는 도저히 못하죠. 근데 네.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담감은 없을 것 같고 네. 행복하게 살다가 가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아마 기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아들은 다 컸으니 이제 네. 내가 부양할 가족도 없고 네. 나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가겠다. 그래서 그런 연명치료랄까 항암 치료도 하지 네. 않으시고 그냥 일상생활만 좀 영위하게 해달라. 그래서 60 몇 발자국 거리였대요. 병원과 네. 그 자기 집이. 그래서 작가님이 그 치료를 받으면 입원을 한 상태에서도 60 몇 발자국을 이렇게 살살 걸어 나가서 집에서 담배를 탁 태우시고 다시 들어가고 막 그런 장면도 나와요. 진짜 예술가네요. 진짜. 네,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의연한 것 같아요. 의연하고. 근데 저도 이제는 그때 제 친구 암에 걸린 친구 있었다고 근데 그 친구 굉장히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는데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가 가족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암에 걸림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저는 많이 감성적이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많이 울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만약에라고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다면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저는 되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과정을 그래서 봤고요. 네. 예, 그래서 꽤 200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16년이 됐네요. 엊그제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는 딱 암 편정 받고 6개월 딱 받으셨어요. 시한부를.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하실 것도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당혹스러우셨는데 그냥 하나씩 버리시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내일 뭐 그렇게 돼도 뭐 괜찮다고 뭐 저기 또 그러니까 아버님 당신이 후회 없는 삶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고 그러신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산호엽고님 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60대 돌아가셨고 이분은 이제 70대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마음 같아서는 70대까지 사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아버님 표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걱정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특히 이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이제 그 상위 학교까지 진학시키는 것들, 학생이 끝나게 되면 취직하는 것들, 취직하게 되면 또 이제 전후로 해서 결혼하는 것들, 결혼하게 되면 애 낳는지 보고 하나씩 자꾸 미션을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또 그렇게 또 그 손자의 또가 태어나면 또 걔 거 보고 싶고 증손자 사람들이 욕심이 한두 끝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걸 멈춰야 되거든요. 그 멈추는 과정들이 이제 이런 버리기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자꾸 버리려고 해도 계속 새로운 게 뭐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영원히 살고 싶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바뀌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야. 이 재밌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아니,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이 재밌는 세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들인데 어느 순간은 우리가 놔야 되니까
예, 죽음에 대해서는 늘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젊으니까 뭐 아직 애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 걸 걱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예, 그런 것들도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인간이니까. 예. 네. 그렇죠. 정말 멋진 할머니의 이야기. 요코 씨의 말이었고요. 네. 네. 다음 주 책은 뭐일까요? 다음 주 책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의 책입니다. 네. 풍요로운 시점에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참 누군가는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가 그런 얘기들 좀 다뤄보고. 되게 잘못했던 게 우리 애가 밥 남기고 밥 너무 많이 떨어뜨리고 흘리고 그러면 지금 어떤 어린이들은 밥을 못 먹고 있다고 이러면서 맨날 그걸로 위협을 했던 제 자신이 떠오르면서 되게 잘못한 느낌이 드네요. 네. 다음 주에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네, 요코 씨의 말 2부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